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애셋맘 여자입니다. 29에 결혼을 해서 정확히 30이 된 후로부터는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한 기억밖에 없을 정도로 새 아이를 키워내면서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애가 셋이나 되는데도 일을 그만두지 못한 채 그간 조그마한 교습소 내에서 강사로 근무를 해왔어요. 몇 번 일자리를 옮겨가면서 백수가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잠시 집중적으로 엄마의 자리를 메꿔줘 보고자 했었지만 결국 아이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며 또다시 일을 구하러 나가게 되더라고요. 젊을 적에 남들보다 스펙 좀 더 쌓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이 이 나이 먹도록 제 취업을 하기에 겨우 도움이 된다 싶어 얼마나 가슴이 철렁거리는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월급이지만 내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걸 돈 걱정 덜하고 사줄 수 있다는 것에서 힘들어도 용기를 내보며 살아왔어요. 저희 남편은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그냥 어릴 적부터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대요. 큰돈은 못 만지는 사람이었지만 일 하나는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리도 잠자리를 밝히는 사람인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하루 종일 동사무소에서 사람들 민원에 치이고 일했지요. 힘들었다며 집에 오면 꼭 저를 찾더라고요. 정확히는 제가 아니라 제 몸뚱아리를 말입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에도 그렇고 막내를 낳아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을 때에도 남편은 시시콜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몸에 손을 가져다 대곤 했어요.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내 남편이 나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해주는가 보다 싶어서 별 불만이 없었는데요. 애를 낳고 나서 휴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가 하고 싶어 죽겠다면서 보채는 모습이 영락없는 애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철없고 마누라를 배려해주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조금씩 실망을 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셋째를 낳고 나서는 이러다 순식간에 넷째까지 낳아버리고는 내가 평생 육아만 하며 애들 뒷바라지를 하다가 늙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밀어냈어요. 그냥 빨리 자고 싶다면서 불을 꺼달라 하며 먼저 코를 고는 척을 하기도 했고 육아 때문에 지쳐 죽겠는데 왜 이렇게 힘이 남아도냐면서 남편에게 작정하고 하루 육아를 다 맡겨놔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요. 애들 셋을 혼자서 다 떠맡아 육아를 하고 난 그 후부터 남편이 애들 보는 걸 상당히 버거워했습니다. 그간은 제가 출퇴근하기 전에 아이들 등원부터 친정에 맡기는 일까지 모조리 다 떠맡고 책임졌다 보니 남편이 하나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직접 애를 봐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안 것이었죠. 점점 제가 육아는 함께하는 거라면서 남편에게 쓴소리도 하고 애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아빠한테 가보라고 하는 등 육아를 남편과 나누는 정도를 키워갔는데요. 그러자 결국 남편이 두 손 두 발을 들더라고요. 와이프랑 같이 둘이서 있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쉴 틈이 없어 죽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제가 상상치도 못한 반전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남편이 집으로 시어머니를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저랑 같이 잠자리도 하고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죽겠다면서 아이들을 자기 대신 돌봐줄 사람으로 시어머니를 무작정 데려온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서울에서 차로도 2시간 정도를 달려야 하는 곳이라 쉽사리 오고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걸 잘 알아서 비교적 같은 서울 안에서 코앞에 살고 있던 친정보다도 명절이 되면 시댁에 가서 아예 그 휴일을 통으로 시댁에서 보내며 놀다 오곤 했었어요. 아이들도 시골 마을을 좋아했고 시부모님께서도 오랜만에 아이들이랑 손주 손녀 보는 걸 너무나 즐거워하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며느리라서 그런지 마주보면 예의를 갖추느라 그리 막 친해지지는 못했었습니다. 애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고 시부모님 앞에서는 살짝 얼어버리는 탓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늘 긴장을 하는 편이었어요. 제 앞에서는 쉽사리 웃음을 내어주지도 않으시며 분위기를 잡으시는 시어머니의 태도도 살짝 무섭기는 했었고요. 그랬던 시어머니를 남편은 그저 애들을 공짜로 돌봐주실 분이라면서 극진스럽게 집으로 모셔왔고 졸지에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3년 전이네요. 그간 시어머니께서는 길게는 3달, 짧게는 1달 정도를 저희 집에서 머무시며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시골집에 혼자 있는 시아버지가 걱정된다며 더 오랜 시간을 머물지를 않으셨지만 3달 지내다가 시골집에 내려가서는 시아버지를 챙기자마자 또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3달을 지내며 1년을 내내 꽉 채워서 서울에서 지내신 적도 많았어요. 졸지에 저는 매일을 시댁살이하는 기분으로 제 집안에서 살아야 했고 친정을 가는 것도 굉장히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은 친정 어머님이 저희 시어머니랑 애들을 불러 밥이라도 한 끼 먹이겠다고 하셔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전했더니만 시어머니는 글쎄 출가 외인이 제 아무리 친정이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지. 내가 이 집에 떡하니 와 있는데 오라가라 부르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어머니한테 가서 전해라. 직접 와서 밥을 차려주고 가시라고. 라고 하시더군요. 기껏 밥을 대접해주고 싶다고 인심을 쓰는 사돈한테 오라가라 하지 말라고 흉이나 보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분명 별로였습니다. 솔직히 저희 엄마가 욕먹었다는 생각이 들어 화도 많이 났고요. 그 와중에 내 집에 요양을 하러 온 건지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꼼짝도 하질 않으셨어요. 애들을 봐달라며 불러놨더니만 애를 봐주기는커녕 나이 드신 분이 아침잠은 또 왜 그리 많으시던지요. 저희가 출근하고 애들 등원시키느라 제일 바쁜 그 아침 시각에 혼자 쿨쿨거리면서 방 안에서 코를 골고 잠들어 있다가 저희가 현관을 나갈 때가 되어서야 그래 잘 다녀와라 라면서 인사를 건네곤 하셨습니다. 집에 계시는 양반이 집에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냐? 너는 내가 집에 있는 걸 알면 뭐라도 먹을 것을 만들어놔야 하는 게 아니니? 라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도 제게 자주 하곤 하셨고요. 저희 막내가 등원은 따로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랑 같이 집에서 보내는지라 제가 아이랑 같이 드실 과일도 여러 개 사놨고 혹시 몰라 기본적인 반찬들도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미리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다 음식으로 보이질 않았었나 봐요. 그저 저한테 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따져대기만 하시니 저는 집 밖에 나가서도 시어머니께 시집살이를 당하는 껄끄러운 기분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가도 시어머니는 막내가 너무 활동적이더라. 내가 정말 얘 하나 보다가 이 나이에 몸살이 다 나려고 하네. 라면서 본인은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다면서 그냥 소파 위에 앉아서 TV만 깔깔거리며 보셨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숙제 한 페이지라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하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한테 시어머니라는 애가 하나 더 생긴 상황이었어요. 밥을 차려도 어른밥을 하나 더 차려내야 했고 마음이 불편해서 내 집이 내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를 불편하고 더 힘들게 할 거면 그냥 도로 집으로 가셔도 될 텐데 절대로 자기 입으로 먼저 집에 가고 싶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몇 달을 더 집에 가지 않은 채 아무것도 안 하시며 집에서 띵가띵가 노셨고요. 물론 셋째 아이를 저희가 출근 후 사이에 집에서 놀아주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돈도 많이 굳었고 저희 부부가 분명 육아 때문에 덜 바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친정의 막내를 맡길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10분 정도만 더 일찍 일어나서 친정의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면 해결되는 문제였는데 시어머니는 참 자신이 뭔가 대단한 거 하고 있으니 퇴근 후에 대접을 해달라는 식으로 살림 자체에도 손을 딱 놓으셨어요. 절 더 힘들게 만드시는 꼴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제가 너무 가시처럼 거슬려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저희 남편 때문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른 이유가 저랑 같이 둘만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 후부터 유난히 밤마다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봐주시니 덜 힘들지 않냐면서 제 속도 모르는 소리를 하면서 저하고 넷째를 만들겠다며 막 이불을 휘저어대며 좋다고 난리를 피워댔어요. 근데 하루는 그 소리를 밖에서 시어머니가 들으신 겁니다. 잠시 화장실을 가겠다고 제가 밖을 나섰다가 저희 안방 문 바로 앞에서 죽은 사람 마냥 서서는 소리를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놀랐었는지 몰라요. 그날 제가 소리를 질러버려서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애들 셋이 우르르 깨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한 채 다음날 거의 뜬 눈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희 부부의 밤일을 지켜보려는 듯이 새벽에 밖에서 인기척을 내셨어요. 마치 내가 밖에 있으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 걸 티내려 하는 듯이 말이죠. 여기까지도 모두 다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사랑에 유난스러운 엄마들이 시집살이를 보통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아들 사랑에 유별나서 며느리인 내가 질투가 나나 보다 싶었거든요. 최대한 여자로서 시어머니를 이해해 보려고 한 것이죠. 안 그럼 한 집안에서 불편하게 지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시어머니가 보인 반응은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제가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 이 집으로 오셨을 때부터 쭉 남편의 저녁상만 차려주셨어요. 출근을 할 때에는 늦잠을 주무시느라 저희가 아침을 먹는 시간에 일어나질 않으셨고, 점심때는 제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로 혼자 진지를 잡수시곤 하셨는데요.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꼭 남편은 혼자 밥을 다 먹어선 양치를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밥을 치우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너 줄 밥은 없으니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려는데 말이죠. 밤마다 자기 아들이랑 침실에서 놀아나는 것도 샘나 죽겠는데 밥까지 차려줘야 하냐면서 따는 시위를 하는 듯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게 제가 오자마자 식탁 위에 밥을 치워버리는 어머님의 행동에 몇 번 남편도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이 사람도 밥 먹어야지. 당신 밥 안 먹었지? 라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져준 남편의 말에 당연히 못 먹었지. 라면서 대답을 하기도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뭐 하느라 여태 저녁을 안 먹고 왔냐? 라면서 억지로 밥을 차려주는 신용을 하시더라고요. 입이 너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길래 불편했던 나머지 제가 그냥 혼자서 차려 먹을 테니 거실 가서 쉬시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그런 식으로 저는 제 저녁을 혼자 먹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늘 시어머니가 먼저 뜨신 밥을 남편에게 차려줘 놓으니 기다리란 소리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보다 1시간 반 정도 퇴근 시간이 늦은 제가 남편에게 굶으면서 기다리라 할 수도 없었고요. 문제는 억지로라도 차려주는 척을 하시려던 시어머니께 남편이 저 몰래 쓴소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도 똑같이 일하고 들어오는데 같이 뜨신 밥 좀 차려주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정말로 제 저녁밥상도 함께 차려주시더라고요. 개밥처럼 말이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남편은 밥을 다 먹은 상태였어요. 나 혼자 밥을 차려 먹으려고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엄마가 네 밥도 해놨어 라면서 저보고 식탁에 먼저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건가 싶어서 시어머니를 쓱 쳐다보니 시어머니는 저 보란 듯이 큼지막한 쇠통 안에다 밥을 한 공기도 아닌 한 주걱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먹다 남긴 반찬들을 하나둘 그 안에 쏟아붓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케밥을 주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그 오만 양념들이 다 섞인 밥을 섞어선 저에게 주셨죠. 못 모르는 남편은 비빔밥이야? 라면서 옆에서 맛있겠다며 참기름에 고추장은 어디 있냐고 찾기 시작했고, 얼떨결에 저는 정말로 비빔밥처럼 그 밥을 잘 먹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라도 밥을 차려주시는 게 어딘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절대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하기 싫은 며느리 밥을 어쩔 수 없이 차려줘야 한다는 표정을 가득 지은 채로 남편이 먹다 남긴 반찬과 그 국물들을 저 보란 듯이 한 그릇 안에 담으셨고요. 남편이 먼저 씻으러 가거나 애들은 돌보고 있으니 참기름이나 고추장은커녕 간장 한 종지조차 주지를 않으셨어요. 말 그대로 개밥인 걸 먹으라면서 제 앞에 툭 놔두고는 혼자 호련히 거실로 사라지셨죠. 그렇게 되면 설거지는 온전히 밥을 가장 늦게 먹은 제 몫이었고요. 너무 지속적으로 남긴 반찬을 엽겹게 섞어주시니 저도 이젠 구역질이 나서 더는 못 먹겠더라고요. 내가 만든 반찬이긴 하지만 그게 다 풀떼기인데 그것들을 섞어서 비빔밥으로 매일같이 먹는 건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반찬 투정하지 않고서 돈도 아낄 겸 주는 밥을 먹고자 했지만 진짜 서러웠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퇴근길에 집에 가기가 너무 싫어서 혼자 조용히 친정에 다녀왔는데 집에 가자마자 엄마가 따랐다면서 냉동실에
가만히 얼려둔 소고기를 꺼내다가 구워주셨어요. 그 순간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는 눈물이 왈칵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고기 반찬은커녕 지 아들이 남긴 반찬을 개밥처럼 섞어다가 떨이 마냥 던져주셨는데 우리 엄마는 내 생각에 아껴둔 고기 반찬을 꺼낸다고 생각하니 감사했거든요. 내심 시어머니를 향한 속상한 마음에 서럽기도 했고요. 문제는 그날을 계기로 저도 더는 시어머니 밥을 받아먹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싫어해서 개밥을 차려주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도 싫은 티를 똑같이 내주며 내 밥은 내가 잘 챙겨 먹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일부러 퇴근길에 삼겹살 2근을 사가서는 혼자 보란듯이 구워 먹기도 했고요. 옆에서 눈치 없는 남편이 같이 구워 먹자고 하길래 정말로 남편만 불러서는 둘이서 맥주를 마시기도 했어요. 어머님께는 대놓고 우리가 먹는 사이에 애들을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정 힘드시면 이젠 그만 시골집으로 내려가시라고 차라리 친정에 애들을 맡기는 게 우리로선 부담도 덜하고 덜 죄송하다며 집에 가시란 말도 해봤습니다. 제가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시어머니가 필요 없단 소리와 함께 혼자 고기 반찬도 잘 해먹으니 시어머니는 그게 또 배알이 꿀렸나 보더라고요. 한동안은 제가 혼자 저녁을 잘 차려먹는 걸 보고만 계시더니만 자꾸 저녁에도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열불이 나셨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제가 저녁에 먹으려고 사뒀던 고기 반찬이 감쪽같이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그 반찬은 남편의 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옆에서 시어머니는 난감해하는 저를 보며 밥 먹어야지 라고 떠부들 물어보셨고 아주 오랜만에 개밥 같은 반찬을 비벼 만든 그릇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넌 개밥이 딱 어울리는데 라고 말이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간 밥꼬라지가 개밥 같긴 했어도 시어머니 앞에서 단 한 번도 개밥을 주면 어떡하냐고 화를 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서 개밥이라며 반찬을 아무렇게 섞어 만든 그 밥을 건네주시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꼭지가 돌았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개밥이 별거야? 남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직전에 모아놓은 게 개밥이지. 너도 참 대단해. 이걸 줘도 어찌나 잘 먹는지. 내가 진짜 너 밥 먹는 거 볼 때마다 역해서 입맛이 다 떨어진다니까. 라고 말이죠. 퇴근하고 돌아와서 들은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언행에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멋모르고 거실에서 놀고 있고 남편은 그런 애들 옆에서 같이 웃어 보이고 있었는데 이 집안의 분위기를 한 번에 뒤집어 놓으며 난동을 피울지 말지를 한참 고민했어요. 나 혼자였으면 진작에 없고도 남았을 상황이었지만 애들이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함부로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하지만 앞에서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다 꿰뚫어 보았다는 듯이 재차 말하셨어요. 왜? 한 대 치려고? 욕사발이라도 하게? 라고 말이죠. 제가 웬만하면 어른 공경도 하고 노인 같은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시어머니만큼은 예외를 둬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온 어른이길래 며느리 밥 한 끼를 정성스레 차려주지를 못하는 건가 싶어 그 인성이 참 역같고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저런 어른이라면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내 인생에 해가 될 것은 없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죠. 네, 한 대 치고 싶은 걸 꾹 참고 있으니 더 열받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면서 얘들이고 뭐고 일단 시모 앞에서 소리를 꽥 질러버렸습니다. 제가 소리까지 지를 줄은 미처 예상을 못했던 건지 시어머니는 당황을 하시며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기껏 시어미가 늦은 시각에 밥 먹으라고 밥을 차려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건방지게 라면서 남편을 바라보며 당장 도와달라는 듯이 아주 불쌍하고 애처롭게 저를 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뒤에서 남편도 놀래 다가와서는 저를 말리느라 애들은 신경 쓰지 못했고요. 이게 밥이에요? 매일같이 개밥을 차려주는 게 밥이냐고. 지금 나 엿먹이려고 작정했죠. 이럴 거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지 왜 자꾸 내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약을 올려요.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나 지금 부탁 아니라 명령이에요. 라면서 급기야 시모가 만들어낸 개밥통을 허공을 향해 들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 애들 앞에서 이거 던질지 말지 고민하던 그 몇 초의 짧은 순간에 시모가 저 미친년
이라고 말하는 입모양을 봐버렸어요. 이성의 끈을 놓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저는 손위에 들었던 개밥통을 음식물 쓰레기 비빔밥이나 마찬가지던 그 밥알이 든 통을 바닥에 내팽겨 던져버리고 말았고 급기야 바닥의 밥알들을 손주걱으로 주워다가 시모의 입에 쑤셔 넣어 버렸습니다. 먹어봐. 당신이 먹어보고 얘기를 해보라고. 지는 아들이랑 고기 반찬을 먹어놓고서 나한테는 김치 쪼가리 섞은밥이나 먹고 나가 떨어지라는 거야. 뭐야? 라면서 시모 이번에 그 밥알들을 넣어보겠다며 부엌 한복판에서 아주 발악을 했네요. 결국 상황이 그 지경으로까지 이르자 남편은 저와 시모를 말리다 말고 뒤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애들에게로 뛰어갔어요. 그 사이 저는 시모 입안에 밥알을 넣는 게 힘들자 얼굴 위에다가 음식물을 던져대며 몇 번을 더 먹어보라 악파친 소리를 질러댔고요. 결국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자포자기하듯 시모를 내버려 둔 채 부엌을 빠져나왔어요. 도대체 퇴근하고 온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니네 엄마는 저렇게 독하고 못됐냐면서 남편 앞에서 넋이 나간 채 하소연을 했고 결국 이대로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애들 엄마로도 살고 싶지가 않다며 집을 나왔어요. 도무지 친정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옷은 온 천지의 음식으로 가득이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엄마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한참 동안 동네를 배회하다가 결국 아무 곳에도 들어가지를 못한 채 저희 집 앞 계단에 쭈그려 앉아 있어 보려고 도로 집으로 향해 갔는데 저 멀리서 남편이 저를 찾다가 저를 발견하곤 뛰어왔어요. 내가 당장 엄마 내보낼게. 내일도 필요 없어. 그냥 지금 당장 보내드릴게.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짐가방을 싸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그 밤중에 시모를 어떻게든 시골집에 돌려보내겠다며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멀찌감치 서 남편과 얘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곤 시모가 화들짝 놀라 차 뒤로 숨어버렸고 저는 남편의 도움으로 다시 내 집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깔끔하게 사라진 시어머니의 흔적들과 여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던 부엌을 보고도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너무 피곤하다며 애들을 서둘러 재워놓은 후 저도 따라서 잠이 들었고요. 몇 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새벽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는 부엌 안은 다 치워놓더라고요. 저도 도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는 보통의 날처럼 출근을 했고 막내를 친정에 맡겨내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이제는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구나 하는 뒤늦은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조금씩 속안의 응어리가 풀리는 듯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 손으로 저녁을 차려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도 해보게 되었고요. 한번 시어머니가 제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셨었는데 다시는 얽히고 싶지 않아 차단을 눌렀습니다. 남편 또한 자기 엄마가 그 정도로 먹을 것에 쪼잔히 굴진 몰랐다면서 제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을 한 상황이었기에 시모를 무시하고 차단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욕을 한 사발 해주려다가 시골집에서 평생 서울로 손주들 보러 와보지도 못하게 돼 시모를 딱하게 여겼네요. 우리 시모 며느리한테 개밥 먹이려다가 졸지에 자기가 시골집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는 평생 아들하고 손주들도 못 보고 살 개가 되어버렸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대 때 항공사 승무원으로 채용되어 7년을 근무했고 친구의 주선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친정이 그리 여유있게 사는 편이 아니어서 결혼만큼은 최대한 미루거나 배경이 좋은 사람과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평생토록 오래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았는지라 좀 더 배우자 될 사람의 직업을 따져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던 중 잘 사는 집 아들이라며 남편을 소개해준 절친한 친구를 믿고 저희 남편을 만나봤고 외국계 회사에서 재직을 하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태도가 여유있어 보이고 밝아 보이는 남편에게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따지고 보면 남편의 집안이 좋다길래 첫 호감을 가지고 한 결혼이었지만 정작 소개팅을 하고부터는 남편이 좋아서 남편 따라 곧장 결혼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제 일을 열심히 했어요. 당장 일을 그만둘 마음도 없었고 일을 다니며 받는 월급 중 일부를
저희 친정 부모님께 생활비를 쭉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 보내드릴 용돈을 남편한테 요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는데 시어머님이 자꾸 연락이 오셔서는 직장을 그만두라고 곡소리를 내며 외치곤 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직업이 얼마나 여자 몸에 안 좋은 줄 아냐면서 꾸지람을 주기도 하셨고, 낳지도 않은 아이 걱정을 하면서 애가 기형으로 태어날까 겁난다는 충격적인 말씀까지 내뱉으셨어요. 비행기 안에 방사능이 많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오셔서는 말이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부정을 하진 않았지만 너무 지나친 오지랖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죠. 옆에서 시어머님의 일을 그만두라며 주제넘는 소리를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어머님께 반기를 드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엄마, 소리 지르면 혈압 올라. 작게 말해도 돼. 라며 자기 엄마 건강이나 따져대며 소근소근 할 말은 다 하라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저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엄마 앞에서 네 하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할 순 없어? 처가댁에 보낼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거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가족들 걱정하게 하지 말고 일 당장 그만둬. 우리 애기도 만들어야지. 라면서 제게 한 번 더 쐐기를 박아줬습니다. 사실 결혼하고서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은 건 친정에 보낼 용돈만큼은 내 스스로 벌어다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도 있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되고 나서부터는 시댁 때문인 것도 있었습니다. 분명 친한 친구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남편이라고 소개를 해줬지만 정작 시집을 와서 보니 집안이 그리 여유 있어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연애 때는 본인도 자기 집안을 어필하고 싶은지 제법 비싼 시계에 차도 외제차를 끌고 와 저를 픽업해줬고 아버지가 주셨다면서 현금이 두둑히 든 지갑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물론 옆에서 제가 너무 놀라 입을 못 다무니 다시 보여줘? 라면서 장난치듯 말했던 거긴 하지만요. 아무튼 돈으로 힘들 일은 없겠다 싶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시댁을 가보면 집은 너무 허름한 주택 한 채였는데 그마저도 집주인이 아닌 건지 2층 한 채만을 사용하는 중이었고 아래층에는 다른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옷차림새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우리 시부모님 입고 다니시는 모습은 절대로 부유한 사람들로 보이지가 않았었고요. 저희가 결혼을 가을 했는데 겨울 내내 시댁을 가면 집이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보일러를 아끼려고 틀지 않았다 하시는 시어머님 말씀에 내심 우리 남편이 부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 결혼이 이상하다 싶던 그때 피임을 잘 하지 못한 바람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때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쭉 시어머니랑 냉전을 펼칠 것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냥 얘라 모르겠다면서 사표를 냈죠. 설마 남편이 저한테 사기 결혼한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하지만 좀 더 결혼 생활이 지속되자마자 뒤늦게야 눈치챘습니다. 남편이 저를 꼬드겨 사기 결혼을 한 게 맞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던 신혼집이 알고 보니 남편 명의의 자가가 아닌 전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했던 바람에 관련 우편물이 집으로 날라왔거든요. 그걸 보고서 아차 싶었고 그저서야 혹시 몰라 주변을 둘러보니 사기친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 저를 데리러 올 때마다 가지고 왔던 외제차도 그렇고 손에 찬 시계나 장신구들도 모두 다 남편의 명의인 것이 아니라 아는 친구한테 렌탈이라도 한 건지 빌려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혼하자고 소리를 지르는 제게 아차 싶었던지 남편은 무릎을 꿇고 하나둘 별명을 쏟아냈지만 하나같이 그저 승무원이고 예뻐서 좋았던 나머지 제게 잘 보이려고 한 짓이라며 사랑 타령을 하더군요. 뱃속의 아기는 어쩔 것이며 앞으로 내 인생은 또 어찌해야 하는지 정말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당시 제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나마 딱 하나 남편이 제게 사기를 안 친 진짜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재직하고 있던 외국계 회사였죠. 혹시 몰라 재직증명서를 정식으로 떼오라고 하니 그날 바로 출근하자마자 하나 뽑아선 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회사라도 다니고 있는 걸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를 소개해준 친구한테 울고불며 화를 냈지만 친구 또한 제 남편이 하도 허세를 떨어서 부자인 줄 알았다며 몰랐다는 소리만 하고선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떵떵거리면서 결혼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지만 그 당시는 몰랐어요. 뱃속의 아기는 자라고 있었고 현실에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제 불안정함을 치유하느라 남의 생각을 읽은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이를 낳고서 이 아이를 키우며 현실에 적응을 해나가던 중 불현듯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불안한 생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나와 결혼을 한 건가 싶었더니만 이게 다 시아버지 때문이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잘 몰랐습니다. 분명 멀쩡한 분이셨고 다만 제가 임신과 동시에 남편의 사기 행각을 알아버린 바람에 시부모님께 통 신경을 쓰고 살 수가 없어서 잘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애를 낳고 나서도 제 건강이 걱정된다며 한동안 친정에 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조금씩 명절이나 되어서야 겨우 시댁에 발을 붙여가면서 원수마냥 시댁을 대하고 살았는데 시아버지께 뇌출혈이 왔더라고요. 초기에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할 수 있었지만 그때부터 시아버지 고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셨고 그걸로 저는 전세로 연장에 살고 있던 저희 집을 빼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제가 먼저 시댁에 안부 인사를 연락하기 전까지는 모를 일이었어요. 그마저도 제가 시부모님과 살갑게 지내는 편은 아니었는지라 먼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서 몰랐었고요. 근데 갑자기 시댁으로 이사를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나서 어떻게 합가를 하는 문제를 혼자서 결정을 하려고 하냐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요.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뇌출혈이라서 본인이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출근하는 본인 말고 집에서 노는 제가 아버님 옆에서 병간호를 해야 한다고 말이었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싫었습니다. 제 부모님 곁에서 얼굴 세수 한번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는 아이인데 남의 부모 아래에서 남의 부모 간병을 내가 왜 해야 하냐고요. 가뜩이나 사기 결혼 당한 걸로 남편과의 신뢰는 바닥이었는데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런 부탁을 통보하듯 아무렇지 않게 하나 싶었어요. 평소 잔병이 많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고 저 결혼하기 전에도 한 번 뇌출혈로 쓰러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잠시 오래도록 누워 있었다가 다시 일어나셨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 갑자기 한순간에 저보고 시부모님과 한 집에 살며 시아버지 간병을 하게 만드는 남편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하필 이맘때 시아버지가 보란듯이 다시 뇌출혈로 쓰러지신 것도 황당했지만 방도가 없었습니다. 시댁에 살기 싫다고 온 가족을 데리고는 저희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승무원하면 모아놓은 돈으로는 집 한 채 사기에도 택도 없었고요. 그래도 월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권유도 해봤지만 우리 나이에 애 데리고 좁은 월세방에서 어떻게 사냐며 돈 낭비라며 그냥 시댁에 가자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니 저도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댁에 들어와서 보니 상황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저를 나몰라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자기는 출근해서 돈 벌어와야 하는데 집안일에 신경 쓸 새가 어디냐면서 아픈 자기 아버지 돌보는 것을 온전히 며느리인 저에게 떠맡겨 버렸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라도 몸 건강을 위해서라도 직장을 그만두라며 종용을 하던 시어머니는 정작 제가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자 자기 남편 병간호를 하는 간병인 대하듯이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핸드폰 알람도 아닌 시어머니의 불호령 같은 목소리였어요. 며느라 좀 와봐라! 라면서 그 새벽부터 소리를 치며 안방에서 저를 부르는 바람에 처음엔 정말 놀래선 잠옷 차림으로 시부모님 안방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애가 놀래 잠에서 깨서는 엄마를 찾으며 칭얼거리고 있어도 시어머님 외침에 놀라서 신경을 쓸 수가 없었고 옆에서 남편이 아우 깜짝이야 라면서 신경질을 부리는데도 어루만져줄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면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네 시아버지 오줌 쌌다. 닦아 얼른. 아, 이 양반은 뭘 처먹길래 냄새가 이렇게 지독해.
라고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기저귀를 착용하고 계셨지만 어른이시라 그런지 가끔 오물이 기저귀 밖으로 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예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는 날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 남편 오줌 한 번 닦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나 보더군요. 본인은 냄새나고 더러워서 싫다는 것을 며느리인 저한테는 참 자연스럽게도 잘도 명령하며 시키셨습니다. 둘 다 서로 시아버지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명색의 와이프셨는데도 자기 남편이 아파 누워있는데 그걸 정말 남부듯이 대했습니다. 그 꼴을 보면 볼수록 내가 이 집안에 시아버지 간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라는 확신이 커졌죠. 처음부터 저를 간병인 취급하시던 시어머니 행태는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갔습니다. 아침에 소리 지르며 절 부르는 것은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서 어머님, 얘가 자꾸 아침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서상 안 좋으니 볼일 있으면 차라리 핸드폰으로 전화라도 하세요. 아님 직접 찾아와 조용히 부르시던가요. 라면서 따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손주 정신건강에 안 좋다는 소리를 하니 시어머니도 아차 싶었는지 조심은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심한다는 게 꼭두 새벽에 전화를 해서는 안방으로 빨리 튀어오라고 하는 것이었고 급기야 시아버지 병간호가 아닌 자기 잔심부름까지 시켜대면서 마트를 다녀오라고 하고 간식을 사달라고 하는 등 저를 가정부 취급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 분명 남편은 월세 내는 대신 시어머니께 생활비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돈 들어갈 일은 무조건 저한테 부탁하고 시켜서는 제가 남편의 월급으로 시댁에서 온 가족들을 밥상까지 차려내야 했습니다. 거기에 시아버지 화장실 뒤처리까지 했으니 말 다 했죠. 누구 하나라도 나를 잘못 건드리면 이놈의 시댁을 폭발시켜버려도 여한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화가 북받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제서 무려 2년이 넘도록 하며 지금껏 시댁에서 악에 북받쳐 살았네요. 그런데 바로 지난 주말 시어머니께서 충격적인 행동을 선보이셨습니다. 그날 저희 아들이 너무 아팠어요.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기침만 해도 코로나인가 싶어서 간이 떨리는데 우리 아들이 새벽부터 내내 기침을 하길래 혹여나 싶어서 새벽에 남편이랑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집으로 오자마자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를 갔고 저는 잠든 아이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린 채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는 소리부터 지르시려다가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야 너 잠깐 나와봐라 라면서 속삭이듯 제게 화를 내셨어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또 시아버지 때문에 나를 부르나 싶어서요. 나가자마자 아이 때문에 새벽에 응급실을 다녀왔다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쉬면 안 되겠냐며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들이 아픈 거지. 네가 아픈 건 아니잖아. 너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서 네 돈으로 생활비 한 번을 내고 있니? 그렇다고 네가 밖에 나가 도로 승무원이라도 할 수 있겠어? 애 낳고 몸도 늙어서 비행기는커녕 여행으로도 한 번은 못 가는 팔자잖니. 그런데 고작 네 시아버지 뒷바라지조차 제대로 해주지를 못하겠다는 거니? 라고 말이죠.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시어머님의 말씀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결국 더 잔소리가 듣기 싫다면서 시어머니께 뭐 부탁하러 오신 거세요? 라며 고분고분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또 역시나 네 아버지 오줌 쌌다. 이왕 닦는 거 오늘은 싹 방안 좀 대청소를 해라. 냄새가 꾸리꾸리한 게 레몬수 같은 걸로 소독이라도 좀 제대로 해봐. 라고 하시더군요. 혼자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는 집 청소할 때 쓰던 천연세제를 분무기 안에 만들어 담아서는 시아버지가 계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님의 기저귀를 갈아드리는데 순간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기저귀를 새 걸로 갈기는 했지만 이내 혼자 쭈그려 앉아서 방바닥을 닦는데 진짜 서러웠어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여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뒤에 서 계신 시어머니셨어요. 시아버지가 누워 계시다 말고 물을 찾으셨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면서도 가만히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겁니다. 제 손은 바닥을 닦느라 더러웠고 이미 바닥에 쭈그려 앉아 청소를 하느라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머님을 쳐다봤더니 왜 쳐다보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시아버지가 물 달라잖아. 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제가 너무 빈정이 상해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 지금 바닥 청소하고 있으니 어머님이 좀 떠다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손에 든 걸레를 불끈 쥐고서는 순순히 말로 할 때 들으라는 식으로 시어머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 채로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님은 뭐?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지금 나한테 물 떠오라고 시킨 거야? 라면서 결국 제 귀가 찢어질 정도로 소리를 질러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조용조용히 말 좀 해달라 부탁을 했음에도 지성질을 못 이겨서 며느리 저한테 화를 냈어요. 방 안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겨우 약 먹고 잠들어 있던 제 아이가 놀래서 깨버렸는지 엄마를 찾는다고 막 울기 시작했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얘가 우니까 빨리 달래줘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서 시어머니가 막았더라고요. 당장 자기 방부터 닫고 가라고 말이죠. 아이는 자기가 달랠 테니 저보고는 청소는 하라면서 도로 방 안으로 밀쳐냈습니다. 제 어깨를 치면서 말입니다. 그쯤 되니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었어요. 저는 부처가 아닌데 나를 마치 돛 닦는 부처 마냥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듯한 시어머니의 버릇을 납작하게 고쳐줘야겠다 싶었죠. 이미 새벽에 응급실도 다녀온 터라 넋을 몇 번 놓았던 바람에 이성적인 판단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쥐다가 순간 시어머니 얼굴에 내리 던져버렸어요. 못하겠다고, 못해먹겠다고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요? 내 새끼 아파 병원 다녀온 며느리한테 네 남편 뒤치덕거리나 하라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어머님 손으로 직접 간병하라고요. 라면서 시어머니를 끌고 와서는 누워 계시던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다 못해 시어머니 무릎을 강제로 꿇려서는 옆에 돌돌 말아놓은 시아버지 기저귀 앞에다가 시모의 얼굴을 가져다 댔죠. 막 헛구역질을 하면서 얼굴을 떼보려 발악을 하던 시어머니께 역하죠? 어머님 코에도 역한데 저는 오죽하겠어요?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친아버지도 아닌데 이걸 왜 나한테 시켜먹고 지랄이세요? 치매에 걸려 내 손에 죽을 때까지 벽에 똥치만 하다 역겹게 죽고 싶으세요? 그럼 말년 맞고 싶으시면 어디 앞으로도 저한테 시집살이 더 시켜보시던가요? 라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시아버지 기저귀를 도로 풀겠다며 제 손에 집어드니 그 짧은 찰나에 시어머니가 밖으로 도망을 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우리 방으로 가신 줄 알았더니 아예 집 밖으로 도망을 치셨더라고요. 제가 설마 시어머니 얼굴에다가 이 기저귀라도 열어젖혀 묻힐 줄로 상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그러려고 기저귀에 손을 대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날 저는 그럼에도 제 할 일은 다 했어요. 혼자 누워서 자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시어머니랑 저를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싶은 나머지 시아버지 방청소에 물까지 한 잔 대령을 해드렸고요. 그날 바로 저는 아이를 안고서 도로 저희 친정으로 짐을 싸서 와버렸습니다. 이혼 소송이고 뭐고 제게는 그런 소송을 걸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당장 시어머니로부터 떨어져 살아야만 제가 숨 좀 쉬고 살 것 같아서 친정으로 도망을 쳤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야 제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남편이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간 재력을 속였던 사실과 시집살이를 당했다는 것까지 모조리 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친정아버지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다면서 현관 앞에 서 있는데도 굵은 소금 한 다발을 내던지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성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 같은 새끼랑은 이혼을 시키고야 말겠다면서 온 동네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남편을 문정박대 하셨죠. 결국 그날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와 지 아들 얼굴 한 번도 보지를 못한 채 조용히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가서도 내내 엄마랑 싸웠다며. 내가 미안해. 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나는 돈을 벌어와야 하잖아. 우리 얼른 분가도 해야지.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엄마한테 내가 잘 말씀드릴게. 라면서 문자를 보내오긴 했는데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결국 제가 또다시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아버지를 모셔야지만 이 싸움이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답장을 남긴 채 월세라도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아껴두고 꽁쳐뒀던 제 퇴직금으로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남편이 키워도 상관없었어요. 남편이 아이만큼은 잘 돌봐줬고 시어머니도 아이한테만큼은 지 아들을 쏙 빼닮았다면서 애정을 많이 줬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이가 아닌 나 자신이라 판단했습니다. 안 그럼 정신병에 걸려 미칠 것 같다면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어머니께는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소송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간 시아버지를 간병한 노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말이죠. 당연히 저의 소송으로 인해 시댁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남편은 급기야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와서는 한 번만 봐달라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노모가 이 나이에 소송까지 당해야 하냐면서 갖은 동정의 연민을 어필하며 소송을 취하해주길 원했지만 저를 포함한 저희 부모님 모두가 세상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면서 시모에게 오만 욕설을 던져가며 절대로 용서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들한테 끌려와선 뚱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저희 부모님의 욕설과 남편의 눈물에 상황 파악이 그제서야 된 건지 시모는 안절부절 못하며 뒤늦게야 봐달라며 사정을 했는데 이번엔 제가 직접 소금을 가져와 시모의 얼굴에 뿌려대며 용서는 없어요 라며 문전박대를 해버리고서야 문을 닫았네요. 마음 같아서는 시아버지의 오줌이라도 받아 시어머니한테 뿌려버리고 싶었지만 결국 지 아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꼴에 충격을 받은 듯한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름 복수는 성공했다 싶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을 감히 간병이나 하는 사람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시어머니가 두고두고 괘씸하지만 이제라도 일이 탈출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앞으로 집안에서 혼자 얼마나 쇠가 빠지게 시아버지를 간병할지 우리 시어머니의 앞날을 상상하면 불쌍하고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어머님, 전 이제라도 그 집 구석에서 발을 뗐지만 어머님은 이제 시작이네요. 수고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예인 연애 결혼 8년까지 총 10년의 세월을 남편과 한 입으로 덮고 산 42살 여자입니다. 남편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께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 얘기들을 저한테는 맘 편히 할 정도로 저는 제 남편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자부를 하고 사는 여자입니다. 우리 부부가 이성적으로 끌리는 일은 연애 때나 결혼 초보다 적을지언정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미워만 하며 사는 것보다는 훨 잘 살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 저였죠. 현재 둘 사이에는 내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저희 친정엄마 말씀을 들어보니 아들 성격이 저 어릴 때를 쏙 빼닮았다 하더라고요. 원하는 것이 없어서 고집도 잘 부리지 않고 그냥 순둥이같이 얌전한 것이 육아하기에 너무 좋은 아이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둘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시간적 부담은 늘 존재했었는데 우리 아이는 저희가 오히려 마음 놓고 출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울지도 않고 할머니 손에 잘 커졌어요. 그게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해서 좀 더 자란 지금은 더욱 최선을 다해 아이에게 사랑을 주면서 살고 있는 중이고요. 아이가 생긴 후부터는 저에게 가정과 아이가 전부나 다름없었지만 그럼에도 제 인생에서 손 놓지 않고 함께 끌고 가고 싶은 존재들이 하나 더 있긴 했습니다. 바로 저희 고등학교 단짝 친구들이었죠. 고2 때 같은 반 친구로 처음 만나서는 그중 한 친구와는 대학까지 같은 곳에 입학하고 졸업했습니다. 꾸준히 힘들 때도 연락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연락을 하면서 경조사를 같이 겪었고 각자 결혼을 할 적에도 들러리 촬영에 실제 결혼식 들러리까지 서면서 정말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임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친한 사이다 보니 서로의 남편들도 사석에서 부인들을 껴서 여러 번 만나왔었고 각자의 애들도 참 친하게 지냈어요. 가장 먼저 결혼을 했던 수미라는 친구의 남편이 의사여서 코로나가 터진 후로는 남편들까지 합석해 우르르 만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괜히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힐까 싶어서 친구인 우리가 먼저 조심하자고 했었죠. 그 와중에 저희 남편도 보건직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심 사람 만나는 걸 불편해하는 눈치였고 결국 저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로 살고 있던 가희라는 친구가 서로를 밖에서 따로 만나가면서 안부를 나눠줬습니다. 가희 덕분에 그나마 우리 셋 사이가 멀어졌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코로나로 못 봐 안타깝다며 더 서로를 향한 우정이 들끓었던 것 같아요. 가희는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일을 그만뒀어요. 평소 자기 남편이랑 아이를 무지 가지고 싶어 했었는데 내내 임신 소식이 없다가 30 중후반에 찾아온 아이 소식에 몸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직장을 그만둔 것이었죠.
가인의 남편 시부모님이 일산에서 약국 하나를 크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가인은 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었다고 했어요. 솔직히 양가 부모님 중 어느 한쪽도 부유하지 않고 물려줄 재산도 있지도 않았던 저는 잘난 시댁과 남편을 둔 가희가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일을 그만두고 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곁에서 잘 지켜보고 싶었는데 돈은 벌어야 하니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저와 달리 일을 그만두고 말고 하는 문제가 별것이 아니었던 가희를 보니 안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친구가 부럽고 질투나기도 했지만 말 그대로 제 친구였기에 그 이상의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가희 앞에서 너 부러워 죽겠어. 나도 일 좀 그만두고 싶어 죽겠다. 라며 시기 어린 투정을 부려보기도 했지만 절친 사이에서 부려볼 수 있는 애교 같은 것이었기에 저희 중 누구 하나 그 말에 기분 나빠하거나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건 수미도 마찬가지였고요. 집에 와서도 가희가 일을 그만둔 얘기를 남편한테 해보며 우리도 열심히 돈 벌어서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보자며 긍정적으로 으쌰으쌰 하기도 했고요. 남편 또한 이런 제 말에 수긍을 하며 오히려 수고가 많다며 저를 꼭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이든 친구든 모두가 하나같이 저에게 좋은 자극 혹은 좋은 감정을 심어주는 고마운 존재들이었습니다. 부러운 것만 털어놓는 것 말고도 결혼해서 살면서 겪었던 서럽거나 힘든 점들, 그리고 시댁부터 친정까지 참 별의별 이야기를 잘도 주고받곤 했습니다. 절친들 사이에 허물이 없듯이 저희 또한 나이가 들어서도 우정은 더 돈독해지고 마음은 더 열어놓고 말을 주고받았죠. 그러다가 작년 말에 남편한테 한밤중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에 문자가 먼저 도착을 했었고 저는 문자 오는 진동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내 전화가 왔는데 진동벨이 오래도록 울리더니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눈 감고 자고 있으니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듣지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남편은 꼭두 새벽에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고 눈뜬 채로 현관 앞에 서 있던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기겁을 했었죠. 어딜 갔다 왔었냐고 의심을 잔뜩 한 채로 물어보는 제게 남편은 친구가 사고를 당했는데 저녁에 마지막 통화를 했던 나한테 바로 전화를 했네. 응급실이라길래 놀래서 나도 모르게 뛰어갔다 왔어. 라며 현관 안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주저앉더라고요. 남편의 망연자실한 표정에 걱정이 된 나머지 그 이상의 질문은 더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한밤중에 외박을 한 남편을 의심을 한 적이 없이 방 안으로 조심히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남편이 만난 친구라는 사람이 바로 여자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새벽에 나갔다 들어와서인지 피곤하다며 바로 골아떨어졌던 남편의 핸드폰으로 또다시 그 새벽에 진동이 울리길래 참 예의 없네 이 사람 라면서 살짝 그 핸드폰을 엿봤었는데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 고마워 오빠 와줘서 정말로 고마워 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말 그 새벽에 처녀 귀신이라도 마주한 듯 깜짝 놀랐네요. 남편이 만난 사람이 남자가 아닌 여자란 생각에 그리고 다름 아닌 유부남에게 그 새벽에 가장 먼저 연락을 할 생각을 한 그 친구라는 사람의 생각에 분한 나머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도 해야 하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어요. 설마 바람을 피우는 거냐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날 배신한 상황이냐며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웠고 결국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면서 그날 난동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남편이 절대로 바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이도 아니고 그냥 저녁에 안부를 주고받았던 자기 대학 후배인데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가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벌벌 떨길래 자기도 겁이 나서 일단은 가봐야겠다 싶었다고 말입니다. 애 낳고도 싸움 한번 한 적이 없이 잘 살고 있는 우리 부부인데 너는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믿고 싶디? 라며 급기야 본인이 억울하다 눈물을 보이던 바람에 저는 그제서야 남편의 말을 믿고는 화를 풀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연락이 와도 가족한테 전화하라고 확실히 말을 하라며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히 도장을 찍기도 했어요.
남편이 보인 눈물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진심 같아 보였는지라 저는 추후에도 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이전에 우리 부부로 잘 지내고자 했죠. 하지만 올봄 다시는 안 그럴 줄 알았던 내 남편이 또다시 그 후배를 만났습니다. 야근을 하느라 퇴근이 늦을 거라고 하길래 저는 모처럼 친구들이라도 불러서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려고 수미랑 가희를 집에 불렀어요. 하지만 가희는 몸이 좋지 않다면서 오지 못했고 저는 수미랑 수미 애들만 불러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문득 남편이 언제쯤 들어오나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길래 또다시 전화를 해봤더니 역시나 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사라면 책상 위에 핸드폰을 분명 뒀을 텐데 뭐 하느라 전화가 안 되나 싶어서 계속 전화를 했더니 결국 남편이 몇 번의 시도 끝에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귀찮아하면서 전화를 받는 남편의 짤막한 한숨소리와 그 뒤에서 들려오던 웬 여자의 키득거리는 불쾌한 웃음소리를 말이죠. 회사라고 하며 전화를 끊는 남편의 무뚝뚝한 말에 수미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결국 제 표정을 눈치챈 수미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길래 작년 말부터 있었던 남편의 대학 후배라는 여자에 관한 의심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설마 그간 야근을 한다며 늦었던 날들 중에 대학 후배를 만나느라 거짓말을 한 날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며 급기야 눈물을 보였고요. 하지만 수미가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남편이 우리 중 가장 와이프한테 살갑고 따뜻하게 해주는 남자인 거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나랑 가희가 너네 남편 다정하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러니까 오빠가 바람 피웠던 말은 하지 말자. 니네 오빠가 바람을 피우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라고 말해줘. 가장 친한 친구가 이리 말을 해주니 내심 고맙기도 했습니다. 내가 괜히 회사 여자 동료랑 얘기를 나누던 남편을 사적으로 방해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생각을 좀 고쳐먹어 보려고도 했죠.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물어보질 않았고 오히려 우리 부부는 평상시처럼 다정하고 편하게 잘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찌진한 주말이었어요. 가희가 갑자기 부부싸움을 했다면서 아이도 집에 둔 채 혼자 저희 집에 와버렸죠. 놀라고 걱정된 나머지 일단 집에 들여서 제 손으로 차린 저녁밥상도 정성스럽게 먹였습니다. 저랑 신체 사이즈가 비슷해서 제가 입는 잠옷도 나눠줬고요. 편히 쉬고 내일 마음 정리되는 대로 집에 가라면서 내 집안에서 샤워까지 하게 하고는 작은 방에 이불도 깔아줬습니다. 이 정도는 절친한 친구 사이에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저도 남편 때문에 쏘가리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부부싸움을 했다는 가희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했거든요. 제 남편도 걱정이 되었는지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려고 얘기를 들어줬는데 남편이랑 살기 싫어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가희의 말에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여 줬습니다. 화가 난 여자한테는 그저 수긍해주는 것이 빨리 화를 풀게 하는 방법이란 것 정도를 제 남편은 저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만 가희를 잘 달래주는 듯한 남편을 보니 제가 봐도 내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런 남편이 왜 안 하던 여자 문제로 내 속을 썩게 만들었나 싶어서 순간 가희도 잊어버린 채 남편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거실 한복판에서 무뚝뚝하고 매정하다며 자기 남편 욕을 하는 가희의 말을 한참 더 들어주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 잠을 자기로 했어요. 가희는 다음날 집으로 가면 그만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출근을 해야 했으니까요. 혹시 낯선 집에서 불편한 나머지 잠을 잘못 잘까 싶어서 가희가 잠이 드는 것까지 옆에서 봐줬습니다. 그리고는 제 안방으로 건너왔고 저 또한 가희를 달래느라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피곤하다며 금방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주 깊게 말입니다. 하지만 모처럼 만에 깊은 잠을 자서일까요? 이른 새벽부터 눈동자가 동그래져서는 잠이 확 깨버리더라고요. 친구한테 아침이라도 차려주고 보내야 할 것 같아서 좀 일찍 일어나 밥이라도 새로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옆으로 보이는 탁상시계 속 시간이 아직 이르길래 조금만 더 억지로라도 눈을 감아보고 있자면서 등을 돌려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였는데요. 그 순간 저는 내 남편 위에 처녀 귀신이 올라타 있는 줄 알고선 가위를 눌린 듯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글쎄 남편의 몸뚱이 건너편으로 웬 여자 하나가 올라타 있다가 침대 아래쪽으로 스르륵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잘못 봤나 싶은 나머지 온몸에 공포와 소름에 닭살이 쫙 끼쳐버렸어요.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그 상태로 얼어버려 있었고 남편의 얼굴을 확인해보니 이 사람은 분명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무서운 나머지 눈을 감은 채 실눈을 떠 조심스레 남편을 다시 바라보니 침대 아래로 사라졌던 의문의 여자 그림자가 다시 슬그머니 침대 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내 남편의 팔을 지그시 눌러대는데 그때 남편의 눈동자가 떠졌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제 옆에서 제 인기척에 계속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눈을 뜬 남편은 저를 한번 쳐다본 뒤에 반대편에 있던 그림자를 올려다봤고 이내 두 사람은 마치 귀신이 사람 몸속으로 영혼을 불어넣듯 스르륵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자 그림자의 입술이 내 남편의 입술로 스르륵 다가왔고 이내 두 사람은 아주 뜨거운 숨소리를 서로에게 줘가면서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귀신과 영혼을 주고받는 괴이한 현상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와이프를 옆에 두고도 바람을 피워대는 불륜의 현장이라고 말입니다. 쭉쭉 걸어가면서 점점 커져가는 여자의 몸짓과 거칠어져가는 내 남편의 숨소리. 그 와중에 제가 깼는지 안 깼는지 확인을 하면서 지들끼리만의 스릴을 즐기고 있는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점차 여자의 정체를 알겠는 그 순간 어두운 방 안에서 시야 확보가 된 제 눈에 들어온 그녀는 바로 가희였어요. 내 잠옷을 입히고 내 집에서 샤워도 시키고 잘 자는 모습까지 확인하며 걱정을 해줬던 내 절친한 친구년이 내 안방에 기어들어와 내 남편을 탐하며 나를 속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눈을 뜨며 죄인마냥 몰래 훔쳐보고 있던 제 눈은 어느새 죽이고픈 살기가 가득 차 눈을 큼지막히 뜬 채 바로 옆에서 그 짓거리를 하는 두 연놈을 바라봤어요. 순간 흥분을 했는지 가희도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아찔한 소리를 내버렸고 그 순간 가희의 입을 막아빗던 남편이 겁도 없이 가희의 목을 어루만지다가 손을 아래로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가희의 가슴 앞에서 그 손을 멈춘 채 그제서야 옆에서 누워 자고 있는 와이프 생각이 났는지 저를 쓱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저와 눈이 마주쳤죠. 남편은 가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그 상태로 곧장 가희를 침대 옆으로 밀어버렸어요. 쿵하는 소리와 함께 침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정말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맞더라고요. 그것도 내 절친한 친구인 가희 말입니다. 이제야 네 와이프가 눈에 들어오냐? 이 도른 새끼야? 라는 외침과 함께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의 몸뚱이에 올라타선 목을 졸라댔습니다. 그러다 옆에서 인기척이 들리며 방 밖으로 도망을 나가는 가희년이 보인 바람에 도망칠까 싶어 가희부터 쫓았어요. 내 아이 깨우면 너 진짜 니네 가정이고 친구 관계고 다 엉망진창 될 줄 알아. 인생 이대로 쪽내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닥치고 조용히 맞아. 라면서 가희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서는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들을 깨우면 니들 다 죽는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남편도 아들 생각에 미치겠었는지 찍소리도 못한 채 입을 꾹 다물고는 제 앞에서 손이 발이되도록 빌더라고요. 지난번에 불륜이 절대 아니라면서 눈물을 흘리더니만 이번에는 허리를 숙여가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제서야 남편의 진한 눈물이 다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그간 야근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남편은 내내 저를 속이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절친한 와이프 친구와 불륜이라니 참담한 실정이었죠. 제 손에 결국 얻어터지다 코피가 터진 가희는 자기 얼굴에서 나오는 피를 본 채 말했습니다. 그냥 네가 너무 부러워서 그런 거지 나쁜 의도는 절대 아니었어. 오빠도 네가 너무 편해서 친구 같다고 하고 난 그렇게 친구처럼 잘 지내는 너네 부부가 너무 부러워서 그래서 나도 그냥 그런 친구 같은 사람과 사랑 한번 해보고 싶었어. 우리 남편은 날 무슨 종부리듯 부려먹을 생각만 하니까 내가 너무 서럽고 외로웠던 적이 많아서 잠깐 너네 오빠한테 혹 했었나봐. 진짜 이렇게까지 깊어질 줄은 몰랐는데 내가 잠시 너무 외로워서 라고 말해줘.
무뚝뚝한 남편 때문에 외로웠던 것이 불륜의 이유라고 짓거리는 친구의 말은 저를 더 약오르고 열받게 만들었어요. 절친한 친구인 내 잠옷을 입은 채로 내 안방에 기어들어와서는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결국 그날 저는 두 년놈들을 모두 제 안방에서 쫓아냈어요. 가인의 남편한테 곧바로 전화를 해서는 안방 한구석에서 아들이 깰까봐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나지막히 욕부터 짓거리며 네 와이프가 내 남편이랑 그지다가 걸렸으니까 우리 집 와서 빨리 데려가 라고 고자질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가인은 저희 부부 앞에서 지 남편 손에 빵까지 쳐맞으며 끌려 나갔습니다. 가인의 남편은 제 남편을 치겠다며 자기 집에 있는 골프채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깼니 제발 소란은 피우지 말아달라면서 남편까지 아예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밖에서 주워 터지던지 말던지 알아서 피하라는 심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수미한테도 새벽 동안 있었던 엄청난 일에 대해 말을 전했고 놀란 나머지 수미는 자기 회사 반차까지 쓰곤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 또한 충격으로 회사를 가지 않았고요. 가희의 배신에 유부녀인 저희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화를 삭혔고 저는 수미 앞에서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그 다정하던 남편이 내가 아닌 내 친구에게 느꼈단 사실을 두고두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저만치나 화가 나 복수에 불탄 수미의 도움을 받아 수미의 남편의 친구이자 이혼 변호사인 지인까지 소개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가인의 남편 따라 집안에서 쫓겨나던 날 제가 안방에 뛰어들어가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 살폈는데요. 거기서 본 가희와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들을 모두 다 제 핸드폰으로 사진으로 남겨뒀었거든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는 변호사님께 제출을 하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친구라도 봐주지 않은 채 오히려 더 큰 배신감에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면서 최고 금액으로 위자료를 때려 박았습니다. 내 집안에서 그 짓을 한 죄값은 너무 컸기에 말이죠. 우리 집뿐만 아니라 가인의 집도 이혼 소송으로 콩가루 같은 소송전을 펼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주부라서 가지고 있는 자기 돈이 한 푼도 없던 가인은 소송도 제대로 하지를 못한 채 겨우 출산한 자기 아이에 대한 양육권까지 뺏기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자기 남편을 설득해달라며 수미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을 했다가 수미한테 욕사발을 더 처먹고는 그 후로 완전히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저야 뭐 제 직업이 있었고 남편이랑 갈라서더라도 제 능력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에 경제적 타격은 가희보다 덜했고요. 그쯤 제가 이혼을 하고 양육권까지 챙겨가겠다고 벼르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바람 피운 아들놈이 원망스러운데 남편 바람 한 번을 눈 감아주지 못한다면서 제가 더 독한 년이라고 저를 원망하는 소리로 내기도 했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라면서 중간에서 시댁과 거하게 몇 판을 싸웠고 저는 저대로 아들내미가 바람을 피웠는데 쪽팔린 줄도 모르고 어디서 큰 소리를 내세요. 면서 이제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니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며 완전히 시댁과도 이혼 도장을 찍기 전에 쫑을 내버렸습니다. 함께 살 때는 정말 시댁도 좋고 남편도 좋고 모두가 너무 만족스러운 상대들이었는데 한순간에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보니 여기저기 쓰레기 같은 년놈들 투성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못 모르고 결혼 생활을 해왔었구나 싶어서 지난날의 과거가 아찔하기도 했습니다. 내 남편과 친구년 때문에라도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고 싶기도 했고요. 지금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 시댁에 가 있는 중인데 혼자 안방에서 잠을 자다 보면 문득 심장이 쫄려 죽겠습니다. 그날 친구년이 내 남편 몸 위에 있던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서 말이죠. 이불이며 베개며 싹 다 버리고 새로 사서 지내고 있는데도 쉽사리 그날의 장면이 잊혀지진 않네요. 이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